이제 세금 계산서에 종류라 적혀 있는데 뭐 세금 계산서 종류는 몇 개 없는데 이제 제목을 이상하게 적어둔 거고. 자, 간이과세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는데, 이제 일반 과세자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다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과세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만 되는 거고,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세관장만. 그리고 자, 면세사업자는 뭐 계산서라든지, 계산서가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죠. 그리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는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종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는 우리가 두 장을 발행하는데, 이제 매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자가 빨간색 공급자용, 그리고 매입자는 파란색 공급받는 자용으로 해서 이제 공급받는 자한테 파란색 세금 계산서를 줄 거예요. 그럼 우리 공급자는 빨간색을 가지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이 세금 계산서는 5년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없는데요 하면 큰일 나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그래서 그때는 5년 안에는 이제 우리가 제출을 해달라 그러면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세금 계산서 써둔 곳을 가시면 아직 그 전자가 이지된 지 얼마 안 된 곳은 옛날에 종이로 주고받던 세금 계산서 처리라는 걸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시면 뭐 인수인계 받아야 되면 그런 것도 어디 있다라고 알려줄 건데, 그게 세금 계산서를 이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거꾸로 말하면 5년 지나면 무조건 없애버릴 거예요. 무조건 없애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나 뭐나 나왔을 때에 기간 경과된 거는 싹싹 없애버려야 되지, 괜히 옛날 것까지 틀리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싹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을 받아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받은 사람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그냥 5년간 보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없어도 되는 정보들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는 둘 다 등록번호들이 필요를 해요. 사업자 등록번호라고도 하고 그냥 등록번호라고도 표현을 해요. 세법부제는 등록번호라 적는 이유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등록번호라고 하는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무서에 안 내면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 명칭하고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도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칸에는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성명, 상호. 근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고, 그리고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과 10% 0%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작성 연월일, 이게 우리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들이에요. 그럼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성명이 누락되는 건 상관없어요. 공급받는 자 거는 뭐 아예 누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공급 연월일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 날짜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에서 제가 뭐 수량 단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라고 말하는 게 뭐 수량 단가라든지 주소, 업태, 종목 이런 것들도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에서 일반 세금 계산서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 자, 그럼 이 종이 세금 계산서는 우리는 이 공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 했던 거 있죠? 그럼 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뭐 영세율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는 있어. 아직 등록 안 했으면. 근데 자기가 주민등록번호를 발행해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행자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 그리고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는 제도가 세금계산서 학계표 제출도 안 해도 되도록 우리는 발행을 하고 그걸 국세청에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을 해주게 될 건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발행할 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종이세금계산서 받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받는 거야. 상대방이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발행하는 거는 꼭 전자를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도 우리는 사업장의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예요. 지금 이제 3억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3억에 미달되는 사업장별로 우리 그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에서는 종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주식회사죠.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돼요. 이걸 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우리가 계산하게 될 거예요. 발행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꼭 발행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급을 하면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우리는 전자발급 명세를 우리 국세청한테 전송을 해야 돼요. 며칠까지 전송이 아니라 발급하면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무조건 전송해야 된다. 그럼 다음 날 전송을 안 하면 처음에는 늦게 전송했다고 가산세 부과할 거고 어느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송 안 해주면 전송 안 했다고 더 가산세를 많이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전송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우리 지금 이제 계속 보면서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발급하면 발급한 다음 날까지다. 자, 발급 대상 거래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재화를 인도할 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이 말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 있죠? 공급 시기가 재화의 공급은 인도할 때잖아요. 영유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니까 그때가 공급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급 시기의 특례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후발급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이제 거의 다 대다수가 이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건데,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력월 합계예요. 일력월이라는 건 눈에 보여지는 그 달 거 한 달치만, 7월이면 7월 달 거만, 6월이면 6월 달 거만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하고, 말일로 잡고, 그리고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공급 기간이 예를 들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2건 발행해 줄 거예요. 첫 번째 발행하는 거는 우리 공급 기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걸 작성 일자를 6월 30일로 해서 발급 기한은 우리는 7월 10일까지 우리가 발급을 할 거고, 다음 공급 기간 우리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거는 우리는 작성 일자를 7월 31일로 해서 발급 기한은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 초에 되면 이제 거래처들이 전달에 쭉 사갔던 걸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물건 주고받은 금액이 맞는지도 서로 대조도 하고 얼마 발행하고 하는 일을 월 초에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일까지니까 10일 이전에 해야 문제가 있으면 수령세금계산서 날리고 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월 초에 그런 일들을 전 사업자들이 서로 해요. 서로 이제 한 달 동안. 그래서 일여월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해가시죠? 일여월은 그 달력에 보이는 그 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영년은 그 해만. 그럼 일여월은 6월 달이면 6월 달 것만 합치는 거지 다른 달 거를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6월, 7월을 구분한 이유가 얘가 한 번에 하게 되면 과세 기간을 넘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가 재화를 인도했을 때인데 지금 오늘이 12일이죠. 그럼 오늘 물건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그럼 세무서에서 와서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달 초에 일요월로 해서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세무서가. 그러다 보니까 관습처럼 분위기가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이 규정으로 하면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도 지금 책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작성일자는 그래도 공급 시기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적었던 이 작성일자가 공급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기 확정 거의 공급 시기 잡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고, 얘는 일기 예정 2기 예정 걸로 잡아서 발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우리는 거래일별로 뭐 일여월 그리고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혹은 이 앞에 있었던 지금 얘가 이날로 거래가 끝났죠. 그러면 작성일자를 7월 31일로 해도 되지만 그냥 7월 15일자로도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거래 안 할 거면 이 날짜로 해서 얘네들 합쳐서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발행 일자로 해서 작성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반대로 물건을 사가기도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아직 물건은 안 줬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거야. 그럼 계약금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좀 미리 발행해 달래. 그럼 우리는 수익인 시점이 아니지만, 아니 뭐 공급 시기가 아니지만 인도 안 했지만,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그냥 돈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날의 공급 시기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대가를 수령 후 선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자, 우리는 세금 계산서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12월 매출 과세 100만 원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자, 그러면 이 10만 원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이 될 거고, 자, 근데 나는 이 돈을 받은 거예요. 110만 원 계약 형식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00만 원이 내가 받은 건데 아직 인도하기 전이죠. 그럼 수익 인식 시점은 인도했을 때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선수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이때. 자, 그래서 선발행 세금 계산서에 계약금이나 뭐 대가를 돈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면 이렇게 선수금이라 처리해뒀다가 돈 받으면 선수금을 지우고 대변의 제품 매출로 일반 전표로 들어갈 거예요. 세법은 이날로 신고했으니까 끝이잖아요. 그죠? 자, 이 분계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물건 못 줘가지고 계약의 해제가 발생하면 이제 얘 뒤집을 때 우린 지금까지 수정세금 계산서 하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만 받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돈 받았죠? 제품 매출 아니죠? 그래서 선수금으로 마이너스로 똑같이 그냥 계약 해제되면 마이너스 쓸 건데 이 분계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냥 계약의 해제가 발생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돈 받았던 거하고 다 마이너스를 이걸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분계가. 자, 그럼 돈 받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한데, 아직 돈을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에 받을 때, 첫 번째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두 번째는 7일이 지났는데도 우리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계약서나 이런 날짜가 별도로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서 얘를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대금 청구 시기가 지급 시기가 약정에 적혀 있는데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돈 안 받아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니까, 자, 이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아도. 그래서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다 보면 그 처음 보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품위서를 올리려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물건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결제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안 돼요. 돈이라도 뭐 보내세요. 이러면 거래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걔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넣어서 품위서 올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발행해주면 돼요. 그랬다가 월말까지 소식 없으면 그냥 연락 예의상 그래도 다음에 살 수 있는 고객이니까 연락해서 이번에 구매가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약 해제로 수증세금계산서 날리겠다 라고 해서 다시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전 등록번호 받아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취소해버리면 끝이니까 물건 준 것도 없잖아. 손해보는 건 당연히 하나도 생길 게 없죠. 그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이렇게 이런 것만 적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와,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을 하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와 그리고 세금계산서 보존의 의무를 얘를 면제받아요. 5년간 보존해야 되는 의무하고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를 우리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오히려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중에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이번 기간 끝나가지고 잘 끝났네 그러고 있는데 막 7일 갑자기 집 사무실로 등기 날라왔는데 세금계산서 날라와 종이가. 얘 없어가지고 합계표 아무것도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쟤 때문에 해야 되면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요. 그냥 그럼 얘한테 어떻게 좋게 말해서 전자로 받지? 막 이런 고민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세관장은 전부 다 우리 사업자들한테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주죠. 그러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나서 우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보내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협력의 의무라고 오늘 이제 봤었죠. 이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25일 확정신고 기간까지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면세사업자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다 우리 과세사업자는 국가한테도 부가세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부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는 협력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영수증. 자, 영수증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김용식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도 우리 다 영수증이에요. 근데 이것만 영수증이 아니라 금정등록기 영수증,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표라든지 기차표, 항공권 종이 본 적 있으시죠? 그것들도 다 영수증이에요. 영화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얘네들 영수증인데, 자, 여기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직불카드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다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얘네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으로 얘네들은 인정을 받고 있죠. 카드 단말기에 끓이면 국세청이 전부 다 정보를 다 알고 거래 사실과 누가 언제 얼마의 거래를 하고 얼마 부가가치를 주고받았는지를 전부 다 보고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적격 증빙으로 승진을 시키지만 그래도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적었죠. 고급 영수증이라고. 얘네들이 영수증인 거예요. 영수증. 자, 그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자, 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지금 비고에 적혀 있는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이렇게 기준점을 비고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자, 지금 위쪽에 있는 비고에 적혀 있는 이 사업자들은 뭐냐면, 평소에 물건 팔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드릴까요? 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수증만 줘도 돼.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고,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릴까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위하고 아래는 서로의 그 입장이 틀리죠. 그죠? 이 여객 운송에서 전세버스 아저씨는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만 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줄 건데, 근데 여기에 있는 여객 운송 영역의 기타가 뭐냐면 택시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항공권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래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여기 기타 과세 여객 운송 영역에 기타 있는 이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목욕탕, 이발, 미용실 전부 다 과세사업자들이에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들도 그 입장권은 영수증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 눈으로만 만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외울 거예요.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과세사업자들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발행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사요.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건지 회사가 사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이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일반 소매처럼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거 우리 과세사업에 쓰려고 산 겁니다. 나는 과세사업자예요. 이 의미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영수증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면 되고, 이제 242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제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에요. 그럼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여기 아래도 적혀 있는데 이 말은 곧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썼던 안 썼던 간에 매입세액 공제는 해준다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는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는 해줄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팔면 매출세액을 받아서 가져다 줄 거잖아요. 그래서 공제해 주는데 얘가 매출세액 가져다 주는 일을 안 하면 부가세법이 뭐라고 하죠? 너 이거 팔았어라고 해서 간주공급해 버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썼던 안 썼던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위에는 이거 우리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리고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거, 그 뜻이에요. 그걸 썼던 안 썼던. 그럼 자, 이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한 것
공제를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면세사업권을 안 해준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과세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게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적혀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거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가세법이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이니까 부가세까지 결제해줬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금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이 조건이고 얘네들이 조건이 맞으면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서 공제해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건 따로 할 건데, 자,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우리 들은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제 과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이에 면세사업자가 끼니까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한테 더 많이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어제 그는 이상한 거 하나 봤었죠. 그걸 제가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적 효과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그걸 최종 소비자 앞 단계에 있는 사업자한테, 과세사업자한테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하면서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가 따로 이 서식만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재고 매입세액은 그냥 어떤 건지만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죠.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있잖아.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때 샀던 이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산해서 공제해 줄 거예요.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 안 받아요. 간이과세자일 때 기장료도 못 받고 서로 힘든데 뭐 자기는 성실납세자가 되어서 뭔가 할 거라고는 좋은 취지는 알겠지만 세무사무실에서는 돈 받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손만 많이 가요. 꼭 이랬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간이과세자가 또 일반 과세자가 또 간이과세자로 3년 있다가 넘어가면 돌아간다는 등 힘들다는 동 하면 세무사무실만 더 힘들어서 간이과세자를 거래처로 잘 안 받는 거예요. 자, 다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있죠. 재활용 사업과 중고자동차에는 중고품에 대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우리 이것도 따로 저와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용 감가상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자, 이것 면세사업에 쓴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는데 이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걸로 전환을 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율 부분을 과세사업 사용하는 비율 부분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는 이 경우라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일반 전표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든 현금 영수증이든 매입세액 공제는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증빙을 받았던 이 사유들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도 세금 계산서는 공제 못 받지만 신고는 해라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얘네는 공제 안 되는 거니까 영수증은 저리 나가라고 해서 걔네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공제 사유에 보면 자,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으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 사항을 불분명하게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얘가 1, 2번이고 그리고 우리 허위 세금 계산서 우리가 금액이 잘못 적혀 있거나 우리가 금액을 조작을 해버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고 나중에 추후에 조사 대상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아래쪽에는 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해서 기재가 안 된 경우는 공제가 안 되는데, 누락한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보시면 착오로 잘못 적은 것들 있죠. 근데 착오로 잘못 적은 게 다른 사항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실수했구나라고 잘못 쓸 수 있다는 게 판단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거고, 이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이전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공제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니까 사실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합계표 제출 안 하면 세무서는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공제 안 해줄 거고, 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필요적 기재사항들만 쭉 그냥 한 줄에다가 한 거래 체크해가지고 금액을 쭉 다 적어 내려갈 건데, 그런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해주는데, 이번에도 착오에 의해서 잘못 쓴 경우에, 다른 거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돼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옮겨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나중에 뭐 수정신고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때, 그리고 공제 안 받았다고 공제해 주세요라고 뒤늦게 보낼 때는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자,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럼 사업과 관련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하는데, 공제 받아서 써버리면 우리가 걸리는 게 개인적 공급이나 이런 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간주 공급에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러면 비영업용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 업무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택시 회사가 택시는 영업용이에요. 그런데 택시 회사에 사용하는 또 업무용 차량이 있겠죠. 직원들이 이쪽 저쪽 오가고 하는 거, 그 차는 비영업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카 회사도 렌트용 자동차는 영업용 차량이에요. 허자 적혀 있는 차들 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렌트카를 수거하기 위해서 운행시키고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건 또 업무용 차량이다라고 봐요. 그럼 얘는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8인승 이하의 자동차, 그리고 1000cc 초과, 그리고 오토바이는 125cc 초과하는 거, 그리고 그 전기차는 12kW 초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차를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이 차를 수리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면 우리는 또 자가 공급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 썼다 해서 그것도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 유지를 위한 것도 공제 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입도 공제 안 되지만 유지도 공제가 안 되고, 임차 렌트카 하는 것도, 이 차들 렌트하는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렌트하는 것도. 자, 그럼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우리가 과세사업자고 과세사업에 쓸 건데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럼 되겠죠. 그런데 2000cc 승용차를 수입했어요.
그래도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부과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죠. 그럼 그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까요? 수입세금계산서나 그냥 세금계산서나 우리가 국내에서 일반 사업자를 주고받는 거나 똑같은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입세금계산서인데도 우리가 이제 불공제 사유 이제 볼 거예요. 회계 1급에는 절대 그런 일 없지만 세무 1급에는 또 이제 이벤트가 한 번씩 있어요. 자, 5번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있죠. 접대비 관련된 거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라는 게 규정인데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접대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도 처음부터 매입세 받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면세 사업에 안 쓸 것처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고 면세 사업의 용도를 전환시켜 버린 걸 면세 사업 전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땐 자가 공급 너네 회사가 너네 회사한테 시가로 팔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7번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면에 토지라고 쓸 부분인데 자, 이때 내용 보시면 첫 번째가 토지를 사거나 하면서 형질 변경, 우리 택지 조성에 관련된 거, 토지 취득하면서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쓸 때 철거비,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우리가 차변에 토지라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불공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왜 불공제 처리를 하냐면 토지라고 구성되어 있는 얘를 팔면 토지는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창출을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취득할 때도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나갈 때도 부가세를 안 받을 거니까 못 받으니까 그럼 들어올 때도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 사업자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이 1월 2일 날 있었어요. 그럼 1월 2일 날 개시했고 사업자 등록은 늦게 해서 원래 사업자 등록은 며칠 이내 해야 되죠? 원래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도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신고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래에 뭐 2월 10일 날 개업했는데 7월 20일 날 하면 매입세액 공제된다는 게 6월 30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그러면 7월 20일까지 하면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이제 우리 46분인데 좀 쉬었다가 저하고 뒤쪽에 있는 거 조금 더 보고 오늘 또 뒤쪽에 있는 일반 전표 또 좀 보고 마무리할 거니까 만약에 뭐 컴퓨터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 전표만 볼 거니까. 근데 하실 분들은 그것도 같이 준비하세요. 쉬었다 합시다.